2015년 7월 15일 압록강 철교. 아내와 딸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안원 3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딸아이 샛별이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5살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저는 10m 떨어진 곳에서 두 팔이 묶인 채 끌려와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저만 죽이세요! 소리쳤지만 보이부원은 총을 장전했습니다. 철컥. 아내 현주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도 말라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보이부원이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장마당을 지배하던 북한 재벌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자금줄이었어요. 평양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제가 왜 압록강변에서 아내와 딸의 총살을 봐야 했을까요? 이 영상은 실제 탈북민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자금줄이던 남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혁수입니다. 1985년 함경북도 청진.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김창호는 해방 전 청진에서 논과 밭을 수백 정보나 가진 대지주였어요. 소작농만 200가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토지개혁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재산은 물론이고 지주집안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대로 무너졌겠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중국과 국경을 맞댄 청진의 지리를 이용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 상인들과 물물 교환을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구하기 힘든 중국 물건들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위험했지만 돈이 되었어요. 아버지 김성진은 그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갈 때 아버지는 중국과의 밀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쌀, 옥수수, 밀가루, 먹을 것이 금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돈으로 청진 수남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물건을 대주고 수수료를 받았어요. 장사가 커질수록 당 간부들과도 연줄이 생겼습니다. 뇌물을 바쳤어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서로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강냉이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도시락을 숨겨서 먹어야 했습니다. 부러움이 미움으로 바뀌는 걸 일찍 배웠어요.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혁수야, 이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살아남는다. 돈이 곧 힘이야. 절대 약해 보이지 마라. 15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국과의 무역이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무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불법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안서, 보위부, 세관, 당 간부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쳤어요. 한 달에 수천 달러씩 나갔습니다. 그 돈으로 통행증을 받았어요. 무역 일꾼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덕분에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어요. 처음 중국 단둥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트럭에 북한 광물을 싣고 압록강 철교를 건넜습니다. 세관원들이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손 흔들며 보내줬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유였습니다. 아니, 자유라기보다는 기회였어요. 단둥시장에는 북한에서 볼 수 없는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그걸 북한으로 가져가면 몇 배의 이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상인들과 술을 마시며 거래했어요. 김 사장, 다음 달에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중국어를 못하는 아버지 대신 제가 통역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배웠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간경화였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셨던 거죠. 혁수야, 이제 네가 해야 한다. 우리 집안을 지켜라. 그리고 명심해라. 돈은 권력 있는 놈들한테 먼저 바쳐야 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건 절대 돈이 아니란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200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20살에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크게 벌고 싶었어요. 청진 수남시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5년 동안 발품을 팔았어요. 평양, 함흥, 신의주, 해산, 북한 전역의 주요 장마당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당 간부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필요한 곳에 뇌물을 바쳤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유통망을 깔아나갔습니다. 2010년, 25살이 되었을 때 평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구역에 아파트를 구했어요. 15층짜리 건물의 12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평양 중심가가 내려다 보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평양 통일거리 시장 관리인 자리를 얻었어요. 거액의 뇌물이 필요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평양은 달랐어요. 북한의 심장이었습니다. 2009년 봄,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그녀를 만났어요. 이현주,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양 교원대학을 나온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소개해줄까?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혁수라고 합니다. 이현주예요.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대동강변을 걷기도 하고 모란봉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현주는 제 일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무역일 한다고만 했어요. 그녀는 그걸로 충분해했습니다. 혁수 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어느 날 현주가 말했습니다. 왜요? 그냥요. 느낌이 그래요. 눈빛이 착해 보여요. 현주는 순수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제 삶에서 처음으로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석 달 후 청혼했습니다. 현주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대동강변 벤치에 앉아서였습니다. 현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했어요. 현주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좋아요. 2009년 가을에 결혼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평양 식당에서 가족들과 친구들만 모여 조촐한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현주와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12층 거실 창문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현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좋았어요. 우리 집.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생긴 거였습니다. 결혼 후 첫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현주와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예쁘다. 현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예쁘지. 어머,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현주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이게 더 좋았어요. 2010년 여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새별이는 어때요? 김새별. 새별이요? 새벽에 뜨는 별처럼 우리 삶에 빛이 되라는 의미예요. 현주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새별이. 예쁜 이름이네요. 딸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숨 쉬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잘 키워야겠어요.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해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리 새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권력이 있으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요.
샛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이 되고 두 돌이 되었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던 날이 기억납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11년 샛별이가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샛별이가 의자에 앉아 숟가락질을 배우고 있었어요. 서툴게 밥을 떠먹었습니다. 잘한다, 샛별아! 현주가 박수를 쳤어요. 샛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당신 행복해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나도요.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주가 샛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김정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젊은 지도자는 시장 활동을 어느 정도 묵인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큰 기회였어요.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평양뿐 아니라 함흥, 청진, 신의주, 해산까지 유통망을 확장했어요. 각 지역 시장마다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매달 보고했어요. 한 달에 수십만 달러를 벌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이 정도 돈을 버는 사람은 손에 꼽았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같은 중구역이지만 20층짜리 최고급 아파트였어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샛별이가 뛰어놀 수 있었어요. 아빠, 여기 넓어. 샛별이가 좋아했습니다. 현주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너무 좋네요. 샛별이가 마음껏 놀 수 있겠어요. 새 가구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고급 가구였어요. 소파, 식탁, 침대, 모두 북한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당 중앙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2013년 여름, 당 재정부 지도원이 찾아왔어요. 김혁수 동무, 당에서 동무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오. 매달 일정 금액을 당에 헌납하는 게 어떻겠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일단 한 달에 10,000달러부터 시작하시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정은의 자금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현주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4년 30살이 되지 않아서 북한 최고 재벌 반열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다는 것을. 2014년 샛별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평양 중구역 유치원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유치원 중 하나였어요. 첫날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샛별이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샛별아, 떨리지? 아니, 나 친구 사귈 거야. 우리 딸, 씩씩하네. 유치원 문 앞에서 샛별이를 내려줬습니다. 아빠, 빨리 데리러 와야 돼. 그럼, 금방 올게. 샛별이가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크는 거구나. 저녁에 샛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빠, 샛별이가 달려왔어요. 유치원 재미있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노래 가르쳐줬어. 그래? 불러봐. 샛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이 행진곡이었어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노래하는 딸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많이 먹어. 우리 샛별이. 현주가 밥을 더 떠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런 순간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샛별이와 놀아줬어요.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책이었어요. 북한 책과는 달랐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아빠, 이 토끼는 왜 당근을 좋아해? 토끼는 원래 당근을 좋아하거든. 나도 당근 좋아해. 샛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현주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새별이를 정성껏 돌봤어요. 제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중국 자주 가는 것 같던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일이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새별이도 아빠 필요하잖아요. 고마워. 조심할게. 현주는 평범한 행복을 원했어요.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고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사람이 저를 주시했어요. 라이벌도 생겼습니다. 박이수였어요. 평안남도 출신으로 평양 칠골시장을 장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았어요. 당 간부, 아들 출신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2013년이었어요. 평양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김혁수 동무가 요즘 잘 나간다는 소문 들었소. 박이수가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과찬이십니다. 박 동무야말로. 과찬? 하하, 겸손하시네. 하지만 조심하시오.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기도 쉬운 법이오.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현주와 새별이를 봤습니다. 새별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현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현주가 웃었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 초, 새별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아빠, 나 언제 학교 가? 조금만 더 크면 가지. 내후년이면 갈 수 있어. 빨리 크고 싶어. 학교 가서 글자 배우고 싶어. 새별이 똑똑하네. 학교 가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재미있을 거야. 아빠도 같이 가줘. 아빠는 못 가. 아빠는 일해야지. 아빠 일만 해. 나랑 안 놀아줘. 새별이가 삐진 표정을 지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관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새별이와 함께 대동강변에 나갔습니다. 현주도 함께였어요.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저기 배 있어. 그래, 유람선이야. 나도 타고 싶어. 다음에 타자. 약속할게. 새별이가 좋아했습니다. 현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행복하죠? 정말 행복해.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이수의 위협, 당에서의 압박, 커지는 사업의 위험, 모든 게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새별이 때문에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2015년 3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함흥시장에서 젊은이들이 이상한 걸 사고 판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야 온갖 물건이 다 거래되니까요. 하지만 3일 후 함흥관리인 최만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말해봐. 젊은 놈들이 우리 물류 창고를 이용해서 이상한 물건을 숨겨뒀다가 들켰습니다. 보이부가 들이닥쳤어요. 이상한 물건이 뭔데? 마약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빙두라고 합니다. 빙두, 필로폰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마약은 무조건 사형감이었어요. 특히 중국에서 밀수해 왔다면 반국가 범죄로 몰립니다. 누가 했어? 리철수, 강민호, 이 두 놈입니다. 사장님 밑에서 2년째 일하던 애들이에요. 제가 믿고 창고 관리를 맡겼는데 최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보이부에 끌려갔습니다. 새벽에 급습해서 체포해 갔어요. 창고도 봉쇄됐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직원들이 제 물류망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보이부가 믿어줄까요? 그들은 제 직원이었고 제 창고를 썼습니다. 당장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둥에서 장사하는 조선족 박철수 씨였어요. 10년 넘게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수 형님, 저 김혁수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함흥에서 마약 사건이 터졌어요. 제 직원들이 한 건데 저까지 연루될 것 같습니다. 그거 큰일인데 북한에서 마약은 죽는 거잖아. 형님, 함흥 쪽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글쎄, 잠깐만. 내 친구 중에 함흥 출신이 있긴 한데 거기 보이부에 동생이 있다고 했어. 강철민이라는 사람이야.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해볼게. 근데 돈 좀 들어갈 거야. 이 사람이 까다롭대. 최소한 큰 돈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후 함흥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로 6시간이 걸렸어요. 최만수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철민 지도원 연락은 닿았어? 네,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내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2시, 정각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보이부 제복은 입지 않았지만 군인 특유의 자세가 보였습니다. 김혁수 동무요? 네, 나는 강철민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을 시켰어요. 사정은 들었소. 동무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했다지?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동무 책임이요. 직원 관리를 못한 거지. 강철민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여줬어요. 동무 이름이 조사 보고서에 올라갔소. 며칠 안에 평양으로 보고될 거요. 막을 수 있습니까? 어렵긴 하오. 상당한 금액이 있어야 이 사건을 묻을 수 있소. 가방에서 준비해온 돈을 건넸습니다. 테이블 밑으로요. 강철민이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소. 리철수와 강민호는 구할 수 없습니까? 불가능하오. 그들은 내일 총살이 집행될 거요.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평양에 동물을 노리는 세력이 있는 것 같소. 박이수라는 사람 아시오? 압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까지 했소. 김혁수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이수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샛별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안아 올렸습니다. 샛별아,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사흘이나 안 왔잖아. 미안해. 일 때문에 함흥 갔다 왔어. 함흥이 어디야? 기차 타고 한참 가야 하는 곳이야. 현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당신, 밥 먹어요. 준비해놨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샛별이가 유치원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노래 가르쳐줬어. 내가 제일 잘 불렀대. 그래, 불러봐. 샛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이 행진곡이었어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노래하는 딸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빠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밤에 샛별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현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죠? 사흘 동안 연락도 없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얘기했어요. 함흥 마약 사건, 보이부 조사, 뇌물. 현주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했어. 괜찮아. 그 다음엔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조심할 거야.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뭘? 당신이 무슨 일 하는지, 어떻게 돈 버는지 결혼하기 전부터 오빠한테 들었어요. 김혁수가 장마당 관리하는 사람이다. 중국하고 밀무역한다. 당 간부들한테 뇌물 바친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결혼했어? 사랑했으니까요. 현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냥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하지만 무서워요. 샛별이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는 어떡해요? 현주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그냥 우리 가족 지켜줘요. 샛별이만은 지켜줘요. 약속할게. 그날 밤 현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우는 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리철수와 강민호가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흥시 외곽 처형장에서 공개 총살이었대요. 수백 명의 주민이 동원되어 지켜봤다고 합니다. 26살과 24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제 밑에서 일했던 애들이었습니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큰 돈으로 목숨을 산 거였죠.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신의주 세관에서 제 물건을 압수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돈을 주고 되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평성보안서에서 제 창고를 단속했어요. 밀수품이 섞여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또 돈을 주고 해결했어요. 또 일주일 후 청진시장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5번이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매번 뇌물을 주고 해결했어요. 상당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조직적이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진 관리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박이수 사람들이 우리 상인들한테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자기네랑 거래하면 더 좋은 조건을 준다고 합니다. 김혁수는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곧 망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박이수였습니다. 모든 게 그의 짓이었어요. 세관과 보안서에 제보한 것도 그였고 제 상인들을 빼가려는 것도 그였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함흥에서 제 관리인 최만수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거였어요. 마약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해결한 일인데 다시 터진 거였어요. 최만수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끌려갑니다. 제 처자식 좀 부탁드립니다. 만수야, 내가 뭐라도 해볼게.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박이수가 보위부에 또 고발장을 넣었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만수는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아내가 있고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치범 가족으로 낙인 찍혀 평생 감시당하며 살겠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멀리서 보면 평화로운 도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지, 저도 곧 그들 중 하나가 될 거였습니다. 당장 박이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동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김동무, 무슨 말이요? 갑자기 왜 그러시오? 내 상인들을 빼가려고 하지 않소? 세관과 보안서에 제보한 것도 동무지? 김동무, 장사는 원래 경쟁이요. 법에 어긋나는 일 안 하고 있소. 동무야말로 조심하시오. 요즘 평판이 안 좋던데. 동무가 소문 퍼뜨린 거 아니오? 증거가 있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고발할 수도 있소. 박이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동무, 솔직히 말하지. 동무 출신이 뭐요? 지주 집안 아니오? 이 나라에서 그런 출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소. 나는 당 간부 집안이요. 할아버지가 항일 빨치산이었소. 동무 할아버지는 인민의 피를 빨아먹던 지주였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오. 내가 동무를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요. 조용히 물러나시오. 그게 동무 가족을 위하는 길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박이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출신은 운명이었어요. 지주 집안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언제든 찍히면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샛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봐! 우리 가족 그렸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샛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샛별이 그림 잘 그리네. 선생님이 칭찬했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한 가족을 그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혁수 동무입니까?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평양 보이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우리 부에 출두하시오. 무슨 일로요? 오면 압니다. 늦지 마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평양 보이부. 그곳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현주에게 말했어요. 보이부에 다녀와야 해.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이부요? 왜요? 모르겠어. 그냥 오라고 하더라. 새별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아빠, 나 유치원 가야 돼. 그래, 잘 다녀와. 새별이와 현주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평양 보이부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50대 정도의 지도원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시오. 지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혁수 동무. 동무가 운영하는 유통망에서 반국가적 행위가 여러 건 발견됐소. 무슨 말씀이신지. 함흥마약 밀수 사건, 신의주 세관 위반 사건, 평성 밀수품 유통 사건,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오. 그리고 중국 외화 밀반출, 반동 물건 유통까지.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함흥 사건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해결? 뇌물로 덮으려고 했지.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소. 지도원이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여기 고발장이 있소. 박이수 동무가 제출했소. 증거 자료도 첨부돼 있고. 박이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박이수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저의 경쟁자입니다. 저를 무너뜨리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소. 사진도 있고 장부도 있소. 지도원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동무는 지주 집안 출신이요. 원래부터 사상이 불순했소. 인민의 재산을 착취하고 반동 물건을 유통한 죄가 있소. 끝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무 재산을 모두 당에 헌납하시오. 중국에 숨겨놓은 돈도 다 내놓으시오.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소. 전부요? 전부요. 일주일 안에 정리하고 보고하시오.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오.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아시오. 보이부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건 절대 돈이 아니란다. 이제야 알았어요. 이 나라에서 절대적인 건 출신이었고 당이었습니다. 돈은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별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안아 올렸습니다. 새별아, 아빠 왜 울어? 눈물이 나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람 때문이야. 새별이를 내려놓고 현주와 마주 앉았습니다. 현주야, 우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보이부에서 나를 완전히 찍었어. 재산을 다 빼앗기게 생겼어. 목숨도 위험해.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다 죽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탈북해야 해. 중국으로 넘어가야 해. 탈북이요? 현주가 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들키면 총살당해요. 여기 남아도 죽어. 보이부가 날 놔두지 않을 거야. 재산 빼앗긴 다음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거야. 우리 가족 모두. 새별이는요? 새별이는 어떡하고요? 새별이 때문에 가야 하는 거야. 이 아이가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 아버지가 반역자로 몰린 아이가 평생 차별받고 감시당하며 살 거야. 현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그날 밤 새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떠나기로 했어요. 30년을 살아온 이곳을. 모든 걸 버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보이부에 보고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재산을 헌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끝이니까요.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철수 씨였어요. 형님, 저 급하게 중국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혁수야, 무슨 일이야? 보위부에 찍혔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가족과 함께 넘어가야 합니다. 박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사람을 알아봐 줄게. 근데 조심해야 해. 들키면 다 죽는 거야.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2015년 7월 10일 신의주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돈을 최대한 빼내야 했어요. 박철수 씨를 통해 6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7월 9일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신의주로 갈 거야. 중국으로 갈 거야. 정말 하는 거예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샛별이는요? 같이 가야지. 셋이 함께.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날 밤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혁수 동무, 내일 오전 9시까지 출두하시오. 재산 헌납 서류를 가져오시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가야 했어요. 현주야, 계획을 바꿔야 해. 오늘 밤 바로 떠나야 해. 오늘 밤이요. 보위부가 내일 아침 부르더라. 지금 안 가면 기회가 없어.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샛별이를 깨웠어요. 샛별아, 일어나. 우리 지금 여행 가야 해. 지금요? 밤인데. 밤 기차 타야 해. 빨리 일어나.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신의주행 기차가 있었어요. 자정에 출발하는 기차였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기차에 올랐어요. 샛별이가 졸려하며 현주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신의주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브로커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약속 시간은 11일 오전이었는데 저희는 하루 일찍 온 거였어요. 어떡해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일단 숨어 있어야 해. 역 근처 여관에 가자. 낡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방을 잡았어요.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11일 아침이 됐어요.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혁 씨, 저 김혁수입니다. 신의주에 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잖습니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급하게 와야 했어요. 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만나시죠. 오전 10시에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장혁이 난처한 얼굴이었어요. 오늘 밤은 불가능합니다. 배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 가능합니까? 내일 밤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양에서 제 실종이 보고된 거였어요.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의주 보안서에 수배령이 내려왔어요. 11일 오후 여관 주인이 수상하게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신분증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침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상부 지시입니다. 보안서에서 수배자를 찾고 있다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짐을 챙겨 뒷문으로 나왔어요. 샛별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여관 앞에 보안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봤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압록강 쪽으로 뛰었어요. 강까지 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원들이 더 빨랐어요. 강변에 도착하기 전에 붙잡혔습니다. 김혁수,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현주와 샛별이도 붙잡혔습니다. 보안서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았어요. 어디 가려고 했소? 중국 출장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가족을 데리고 한밤중에 도망쳤소. 탈북시도 아니요? 아닙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밤기차, 여관 투숙, 압록강 방향 도주. 이틀 후 압록강 철교로 끌려갔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어요. 주민들이 동원되어 모여 있었습니다. 현주와 샛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보안원 3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10m 떨어진 곳에 묶여 있었어요. 두 팔이 뒤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저만 죽이세요. 소리쳤지만 보안원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샛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떨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6살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현주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혁수야, 미안해. 보안원이 총을 장전했습니다. 찰칵, 방아쇠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제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돈이 있습니다. 중국에 큰 돈이 있어요. 보안원이 멈췄습니다. 뒤에서 보안서장이 나왔어요. 얼마나 있어? 6만 달러입니다. 중국 단둥에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보안서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보안원들이 총을 내렸어요. 일단 데리고 들어가 확인해 봐야겠어. 목숨을 샀습니다. 6만 달러로 보안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이틀 동안 신문을 받았어요. 중국 계좌 정보를 다 불었습니다. 돈을 확인한 보안서장이 다시 왔어요. 김혁수 동무, 돈은 확인했소. 하지만 탈북 시도는 중죄요. 평양으로 보내야 하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 돼요. 하지만 돈을 더 주면 달라질 수도 있소.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5만 달러. 이미 6만 달러를 빼앗겼는데 또 5만 달러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중국 연락처를 주시오. 우리가 직접 받아오겠소. 박철수 씨 연락처를 줬습니다. 며칠 후 돈이 전달됐어요. 보안서장이 왔습니다. 줬소. 하지만 신의주에는 못 있소. 당장 평양으로 돌아가시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오. 다음엔 돈으로도 못 산다오.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실패했습니다. 11만 달러를 잃었어요. 거의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주가 말했어요. 이제 어떡해요? 돈도 다 없고 남은 돈으로 다시 시도해야 해. 또요? 이번엔 돈으로도 못 산다고 했잖아요. 평양에 남아있으면 더 위험해. 보위부가 알면 끝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만이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져 있었어요. 죽음을 봤으니까요. 보위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신의주 보안서가 보고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11만 달러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거였어요.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에 남은 게 3만 달러뿐이었어요. 집에 숨겨둔 현금이 10,000달러 정도, 총 4만 달러였습니다. 다시 박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또 부탁드립니다. 혁수야, 정신 차려. 한 번 실패했잖아. 이번엔 더 위험해. 압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엔 다른 브로커를 써야 해. 장혁은 안 돼. 신의주도 위험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압록강 상류 쪽, 해상 근처로 가. 거기는 경비가 약해. 내가 사람을 새로 구해줄게. 고맙습니다. 조심해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새 브로커 이름은 김성호였어요. 해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혁수 씨, 해산으로 오십시오. 2015년 7월 20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신의주에서 한 번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으로도 못 삽니다. 압니다. 가족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는 조용히 시킬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울면 다 죽습니다. 현주와 상의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알아요. 새별이한테 단단히 일러두겠어요. 새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새별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할 거야. 뭔데? 우리 다시 여행 가는데 이번엔 정말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지난번처럼? 응. 근데 지난번보다 더 조용히. 절대 울면 안 돼. 소리도 지르면 안 돼. 왜? 그래야 중국에 갈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어? 응, 약속. 새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7월 20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보이부에 들키면 안 됐습니다.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옷 몇 벌, 현금, 새별이 사진, 그리고 토끼 인형. 새별이가 가장 아끼는 인형이었어요. 이것만은 가져가고 싶어. 알았어. 가방에 넣자. 7월 20일 새벽,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양역이 아니라 버스를 탔어요. 해산행 버스였습니다. 12시간이 걸렸어요. 오후에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시장 근처 식당으로 오세요. 30분 후에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성호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돈 가져왔습니까? 네, 3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압록강으로 갑니다. 그 전까지 저 집에서 대기하세요. 낡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어요. 샛별이가 지루해했습니다. 아빠, 언제 가? 저녁에 가. 배고파. 조금만 참아. 곧 밥 먹을게. 저녁이 됐습니다. 김성호가 왔어요. 가시죠. 조용히 따라오세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1시간쯤 걸었습니다. 샛별이가 힘들어했어요. 아빠, 다리 아파.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참았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여기는 신의주보다 강폭이 좁았습니다. 저기가 중국입니다. 김성호가 가리켰어요.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헤엄쳐서 갑니까? 네. 여기는 물이 얕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아이도요? 어른이 안고 가면 됩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7월인데도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샛별이를 안았어요. 샛별아, 꼭 안고 있어. 소리 내면 안 돼.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현주가 옆에서 걸었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김성호가 앞에서 걸었어요.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불빛이 켜졌어요. 거기서 북한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이번에도 발각된 거였어요. 빨리 뛰세요! 김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물속에서 뛰었어요. 물이 튀었습니다. 샛별이를 꼭 안았어요. 거기서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물에서 물기둥이 솟았어요. 샛별이가 비명을 참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샛별아, 조금만. 또 총소리. 탕, 탕.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m, 10m. 중국 땅이 가까워졌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김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어요. 물에서 나왔습니다. 뛰세요.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중국 땅에서는 쏠 수 없었어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뛰었어요.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해냈습니다. 중국입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현주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샛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샛별아, 잘 참았어. 우리 딸 대단해. 아빠,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안전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성호가 우리를 산속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세요. 내일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두막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샛별이를 재웠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엄마, 배고파. 알았어. 잠깐만. 가방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먹어. 샛별이가 빵을 먹었습니다. 금방 잠들었어요. 현주와 마주 앉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이번엔 성공했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가야지. 여기서 한국으로. 어떻게요? 방법이 있대. 내일 김성호 씨가 설명해 줄 거야. 다음날 아침 김성호가 왔습니다. 한국 가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베이징 한국 대사관. 둘째, 태국을 거쳐가는 겁니다. 어느 게 안전합니까? 태국이 안전합니다. 베이징은 중국 공안이 많아요. 탈북자를 잡으러 다닙니다.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친구가 도와줄 겁니다. 한국 선교사예요. 전화번호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박유한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김성호가 떠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저 김성호 씨한테 이 번호를 받았습니다. 아, 탈북하신 분이시군요. 어디 계십니까?
중국 해산 근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틀 후에 차가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오두막에 숨어 있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차가 왔습니다. 조선족 남자였어요. 김혁수 씨? 네, 따라오세요. 차를 타고 이틀을 달렸습니다. 선양까지 갔어요. 산속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박유한 목사가 나왔어요. 50대 정도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네. 일단 쉬세요. 음식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어요. 새별이가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박유한 목사 교회에서 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안전했어요. 마당에서 새별이가 놀았습니다. 아빠, 여기 좋아. 그래? 응. 꽃도 많고 현주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 주일 후 박유한 목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입니다. 가짜 중국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을 받았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어요. 현주 것도 있었고 샛별이 것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공항을 통과하는 겁니까? 네. 여러 번 해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용은요? 남은 돈으로 충분합니다. 다음날 새벽 출발했습니다. 차로 선양공항까지 갔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하면 한국 교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혁수라는 이름을 든 사람을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관을 통과해야 했어요. 가짜 여권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세관원이 여권을 봤어요. 사진을 보고 저를 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디 갑니까? 방콕입니다. 관광입니다. 가족이요? 네, 아내하고 딸입니다. 세관원이 한참 여권을 봤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통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새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비행기 처음 타봐. 그래? 이거 하늘 나는 거야? 에, 곧 날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이 보였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5시간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공항은 더웠습니다. 습한 열기가 몰려왔어요.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름을 든 사람을 찾았습니다. 보였어요. 김혁수라고 적힌 종이를 든 한국 남자. 저 김혁수입니다. 아, 오셨군요. 저는 이상훈입니다. 따라오세요. 차를 타고 방콕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여기가 한국 대사관입니다. 이제 끝입니까? 네. 들어가시면 한국 땅입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있었어요. 탈북자입니다. 경비원이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요. 그때 2번째 시도에서 해냈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모든 걸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실패도 얘기했습니다. 신의주에서 한 번 잡혔습니다. 큰 돈을 주고 풀려났어요. 그렇군요. 2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신 거네요. 네.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행기로 한국 갑니다. 2015년 8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3달 동안 적응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과 자동차들이 보였어요. 평양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현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꿈 같아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주변에 나무가 많았어요. 담당 선생님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2개와 책상이 있었어요. 새별이가 침대에 누우며 웃었습니다. 아빠, 이 침대 푹신해요. 현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살아남았네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압록강에서 총을 맞을 뻔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얼굴도 보였습니다. 혁수야, 절대적인 건 절대 돈이 아니란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하나원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북한말과 다른 단어가 많았습니다. 핸드폰을 휴대전화라고 하고 인민반장은 통장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어요. 북에선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법부터 배웠어요. 옆자리 여자가 저보다 빨리 배웠습니다. 부러웠어요. 새별이는 아동반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 아이들과 놀며 웃었어요. 저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새별이가 물었어요. 아빠, 여기선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 새별아. 여기선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단다. 북한으로 돌아가야 해요? 새별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니야, 새별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새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현주는 요리 수업에 열심이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북에서 먹던 음식과 맛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주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꼭 잘 살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북에선 돈이 곧 힘이었고 저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기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탈북자일 뿐이었어요.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북에 보위부가 찾아올까 두려웠어요. 하나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손댈 수 없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수료식을 했어요. 통일부 장관이 와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20평짜리 투룸이었습니다. 평양의 고층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행복했어요. 새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새별이를 피했어요. 북한에서 왔대.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새별이가 울며 돌아왔어요. 아빠, 애들이 저를 놀려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새별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생길 거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도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북에선 거대한 유통망을 관리했지만 여기선 그 경력이 쓸모없었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장에 취직했어요. 하루 8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북에서 벌던 돈에 비하면 아주 적었지만 감사했어요. 적어도 합법적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현주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열심히 살면 언젠가 더 나아질 거예요. 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 힘을 얻었어요. 새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림은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별아, 정말 잘했구나. 새별이를 안아줬어요. 2016년 여름, 박철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혁수 형님, 잘 지내시죠? 철수야, 네 덕분에 살았어. 고맙다. 형님, 조심하세요. 북에서 형님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2017년, 샛별이가 8살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생기고 학교 생활에 적응했어요. 생일날 작은 케이크를 사줬습니다. 샛별아, 생일 축하해. 샛별이가 웃으며 촛불을 껐어요. 아빠, 소원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샛별아,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자. 현주와 저는 밤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현주가 말했어요. 현주 아버지는 북에 남아 계셨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언젠가 통일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봤어요. 박이수가 숙청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의 지시를 어기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이유였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몰아냈지만 그 역시 권력의 희생양이 된 거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절대적인 건 절대 돈이 아니란다. 권력도 마찬가지였어요. 2018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실업자가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자본금은 정부 지원금과 현주가 모은 돈을 합쳐서 마련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 맛 진짜 북한 맛이네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샛별이도 방학 때 식당을 도와줬습니다. 아빠, 제가 설거지 할게요. 샛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북에선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랐어요. 여기선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야 했어요. 수입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버텼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이것도 이겨낼 거예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몸이 이상했어요. 배가 자주 아팠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이었어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현주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현주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결국 말했습니다. 나 간암 말기래. 현주가 울었어요. 안 돼요.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샛별이도 알게 됐습니다.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샛별이가 울며 매달렸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샛별아,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현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후회되지 않아요? 뭐가? 북을 떠난 건 말이에요. 거기 있었으면 돈도 많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후회 안 해. 여기서 우리 가족이 자유롭게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2021년 봄, 병원 침대에서 샛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나중에 내가 크면 아빠 식당 다시 열 거야. 그래? 뭐라고 이름 지을 건데? 아빠네 집이요. 아빠가 만들던 음식 다 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샛별아, 아빠가 미안해. 더 오래 못 있어서. 아빠, 미안하지 마요. 아빠가 없었으면 나 여기 없었어요. 압록강을 건넌 그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절대적인 건 절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과의 밀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권력의 눈밖에 나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탈북자 수는 2024년 기준으로 3만 4천 명을 넘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들 또한 새로운 사회에 적응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어, 문화, 편견의 벽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많은 탈북자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남자는 결국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돈보다 소중한 걸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